2025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덕고등학교 3학년 부장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1년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 저희가 수능 때까지는 8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벌써 우리 친구들이 2월에 이렇게 3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 벌써 3월 12일이니까요. 한 달이 더 넘은 시점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남은 8달도 되게 빨리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주요 일자들을 조금 보시면요. 3월 26일입니다. 이번 달에 있는데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모의고사 실시하게 됩니다.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제 수능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는 시험들이고, 기존의 시험들과는 또 난이도의 측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4월 28일이 되면 우리 친구들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시작됩니다. 3일간 시작되는 시험들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취약 과목들 잘 분석하여 남은 시험에서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5월 8일에 어버이날인데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이제 조금이라도 3월 시험에 비하면 더 좋은 결과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이 되면 수능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원 시험이라서 또 다른 시험에서도 물론 긴장하겠지만 특히 이 시험은 재수생들이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는 이 친구가 수시가 유리할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좀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7월 2일이 되면 1학기 2차 지필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학기 1차 지필평가 그리고 1학기 2차 지필평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면 수시에서 산정되는 이런 점수들은 모두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고 나서 7월 10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까지 1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가 1학기 1차 지필평가 그리고 1학기 2차 지필평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수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거고요. 특히 수능 모의평가 그리고 7월에 본 시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시가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8월에는 수시 상담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기부 보완이 필요한 친구들은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도 상담을 통해서 더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9월 3일이 되면 수능 모의평가가 한 번 더 시행되게 되는데요. 정말로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8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 정말로 파이널로 이 친구가 정말로 정시에 유리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기반으로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9월 8일부터 5일간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9월 24일에는 2학기 지필평가가 시행됩니다. 1학기 때는 1차와 2차에 걸쳐 2번 지필평가를 시행하지만 2학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한 이후이고 그래서 딱 한 번만 지필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필평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는 수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10월 14일이 되면 마지막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한번 실시한 다음에 11월 13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입시 일정들이 마감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수시 원서 접수를 쓴 다음에 수능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특히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학교에서 지도할 예정이고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면접과 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들 중심으로 면접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시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이렇게 합격이 아닌 경우에는 정시 원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일정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이 신경 써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11월 1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다 라고 보시고, 이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힘을 잃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상담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하면서 지도해 갈 예정입니다. 지금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께 되게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해 입시를 치르고 나면 이 친구들이 입시를 치르고 난 뒤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후회, 그리고 좀 아쉬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고3 생활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입시를 치르고 난 뒤에 반복되는 후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르쳐주는 여러 뭐 이렇게 벽에 거는 시계라든지 아니면 전자시계 이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완전히 교실이 깨끗한 상태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시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 당근을 통해서 중고로 구매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수능 시계라고 하면 한 1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시계들도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계가 사실은 3학년 때 어차피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시행되는 6번의 모의고사 동안에 아이들이 꾸준하게 자기 시계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이 시간을 관리하는 요령들도 좀 습득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수능날 시계 사는 게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수능 시계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구매를 안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어시험부터 수능 잘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시간을 잘 투자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배치하면서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으면 그런 컨트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수능 시험에서는 국어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국어 시험을 잘 봤을 때 이 아이가 되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런 기세, 저희가 또 이런 원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세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을 잘 보게 나면 되게 기세가 좋으니까 이제 수학 시험도 좀 잘 보게 되고, 영어도 좀 기분 좋아서 잘 보게 되고, 또 탐구도 잘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기세가 이어지는데, 국어에서 내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뭔가 수능을 못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에서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계는 어차피 수능날 꼭 필요한 거니까 그날 하루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3월에 모의고사 볼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본인이 철저하게 시험에 따른 시간 컨트롤을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겠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알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가장 실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로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에서 사소한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런 간단한 뭐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 연산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 상태에서 풀었다가 답이 틀렸을 경우에 그냥 실수라고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태도들은 좀 문제가 있고요. 성장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이걸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냉철한 자기 객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수학 실수는 1년 내내 반복되고요. 수능 날에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실수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자면, 이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영어가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 맞기가 되게 쉬운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영어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로 한 75% 정도는 수시로 대부분 대학을 지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영어는 수시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영어가 절대평가고 또 이 난이도에 따라서 어쩔 때 보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등급이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서 등급이 잘 나오는 케이스들만 기억하고 문제가 어려워서 등급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은 이럴 리가 없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최저 맞추기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학종을 쓰든 아니면 교과를 쓰든 최저가 있는 과목들 뭐 논술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뭐 수시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학종, 교과, 논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런 전형들의 경우 수능 최저 등급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수능 최저가 없는 케이스에 비하면 훨씬 더 이 성적 자체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 최저만 채우고 나면 내신의 불리함이나 이 학종에서의 어떤 활동의 불리함을 그래도 조금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영어 등급도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는 단어가 베이스고요. 그 단어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연습들만 꾸준하게 해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3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 강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국어가 중요하고요. 수학은 실수라고 가볍게 치부하면 안 되니까 수학 중요하고요. 영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남았습니다. 과탐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국영수, 과탐 말고도 사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탐구도 중요하다라고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바쁩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면요. 과탐을 사실 조금 늦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3월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탐구 과목들이 국영수에 비하면 학습량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곧 오르진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과탐이 됐든 사탐이 됐든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모두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평가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보다 더 많은 학습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탐은 조금 이따가 해도 돼 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탐도 마찬가지고요. 3월부터 국영수탐 골고루 시간을 배분하여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5번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걸 후회하는 아이들 정말로 100%입니다. 99% 아니고요. 100%입니다. 심지어 정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사실은 내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은 정시 파이터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정시 파이터들. 그동안 1, 2학년 때 내신의 불리함, 그리고 학종에 있어서 활동을 조금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이제 엎질러진 물이라 뭐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런다면 이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시 파이터이고, 아무리 1, 2학년 때 내신과 활동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내신 공부는 해야 합니다. 경험상, 제가 본 성공하는 정시 파이터들은 사실은 이 정시 파이터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정시 파이터를 하는 아이들이 그동안 과거를 살펴보면 1, 2학년 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1, 2학년 때 공부를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3학년 때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는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 2학년 때 사실은 공부를 안 했고 내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 공부에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는 돌파구로 남은 게 정시니까 정시 파이터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들 중에서는 정시 파이터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정시 파이터는 뭐 반드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경향이나 성향 자체가 애초에 1, 2학년 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던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내신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저희 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산출을 모든 교과, 전교과 이렇게 하지 않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상위 가장 잘 본 과목 10과목만 털어서 그것만 내신에 산출을 합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개 대학들은 국영수 사과 아니면 국영수 과, 국영수 사 이런 과목들의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잘 본 몇 개 과목들만 산출하는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살릴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해야 할 공부량, 학습량, 지금 이 아이들이 해야 할 공부를 성실히 한다라는 걸 반증하는 케이스가 3학년 1학기 내신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들 중에서 정시 파이터로 정말 성공한 케이스들은 생각보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되게 좋습니다. 대략 이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내신 시험이 있기 전 2주 전에는 내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내신 공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내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정시 파이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정시 준비뿐만 아니라 내신 준비를 꾸준하게 했고요. 내신에서 대단히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시로 대학 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고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아이들이 정시 파이터로서도 성공하더라라는 이야기는 꼭 강조드립니다. 내신 공부가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는 거 이런 태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태도적인 부분들, 학습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학종도 사실은 3학년 1학기 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학종도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조금 해 놓으면 분명히 수시원서 쓸 때 조금이라도 도움받는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라도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뭐 전남대라든지 조선대 분명히 학종이 있기 때문에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번, 8번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시원서를 쓰면 6개를 쓰는데 사실은 우리 현역들은 수시원서를 6개를 사실은 적정한 수준으로 원서를 조금 잘 안 씁니다. 적정보다는 약간 상향의 원서들이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6개를 쓰니까 그 중에 1개는 붙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개니까 뭐 6개의 원서 중에서 하나는 뭐 붙겠지. 근데 그 6개의 원서가 상향, 적정, 그리고 안정의 원서가 적절하게 배열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상향, 적정,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면 그동안에 어떤 여러 입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가 어디 쪽에서 안정인지, 적정인지, 아니면 상향인지가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상담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패했을 때 뒷배가 있습니다. 정시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 진심을 다하지 않고 나중에 안 되면 정시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은 모의고사 점수가 충분히 나와주는 케이스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정시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저희가 그래 대학을 높였으니까 과는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아니면 너네 대학을 낮추는 대신
과는 네가 좋아하는 조금 선호하는 학과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선지를 좀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건 대학을 높이고 과를 낮추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적절하게 원서를 배열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 또 학원에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는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를 듣고 옵니다. 그러면 점점 욕심이 커집니다. 대학은 이미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과도 점점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대학도 높여지고 과도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수시를 여러 해 지도해 본 경험에 따르면 물론 대학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에 대한 선호와 유불리 현상들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가 세버리면요.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그 경쟁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정시로 여기를 쓴다고 하면 정시로 쓰지 못할 대학, 못할 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수시 원서를 쓰고 나면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6개 중에 1개는 붙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쓰고 나서 최저도 채워야 하고 수시 원서 6개가 광탈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시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시 공부를 안 합니다. 6개 중 하나는 붙겠지라는 방만한 생각, 최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 안 합니다. 행복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중에 6개 붙으면 어디 대학 가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6개의 원서가 그냥 바로바로 다 떨어지는 케이스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서를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떨어지는 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한 원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시 원서 쓰실 때 조금 담임선생님과 잘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굉장히 냉정하고 이 객관화시켜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담임선생님들은 조금 더 객관화해서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담임선생님들 이야기도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시 원서를 상향만 쓰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정시가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희망 때문인데요. 수시 원서는 사실은 가고 싶은 대학을 쓰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수시 원서 쓰는 데는 아직은 한 6달 정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6달 후에 수시 원서를 쓴다고 하면 생각보다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 또 담임선생님과 많이 상담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담임선생님들과 많이 상담할 테니까요. 조금 원서 작성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 좀 마음이 많이 약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헤어지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연애한 걸 후회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연애하는 마음들은 조금 접어두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1, 고2 모의고사 성적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때 성적하고 고3 때 성적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고1, 고2 때 모의고사 성적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성적으로 고1, 고2 때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을 우습게 본다든지 아니면 고3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나 고1, 2 때 이 정도까지 받아봤어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3 때의 성적을 냉철하게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1, 고2 때 성적은 잊으시고 고3 때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격려하고 때로는 자극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그 학부모님들께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런 실수들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줄이고자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좀 잘 이렇게 친구들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로 어떤 전형이 있고 또 이 대학별로 어떤 입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이제 워낙에 아이들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담임선생님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수능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의 변화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수시 원서에 대한 강조점을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정시에서 어떤 수능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은 수시 원서를 쓸 때도 되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3 때는 물론 내신 시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수능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수능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습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공부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선생님의 좀 약간의 감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도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딴짓을 좀 덜 하거든요. 그래야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습이라는 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막아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산만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뭐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공부가 안 되는 날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더라도 뭐 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약간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든지 아니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들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악을 막기 위한 차선의 방식으로도 자습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국어는 난이도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잘 나온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예단하거나 최저용으로 국어를 써먹는 일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비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화작과 언매로 나누어서 선택형 수능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유를 좀 보시면 이 표점 최고점이 이게 되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표점 최고점이 높다는 건 이 과목이 어려웠다는 뜻이고요. 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난이도가 쉬웠다는 이야기고요. 24학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또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려웠고 쉬웠으니까 올해 어렵겠네 라고 예상하실 수 있지만 또 그게 꼭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국어 과목은 난이도 예측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이 국어 과목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 과목을 최저용으로 써먹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수학 과목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적, 기하, 확통으로 나누어지는 2022학년도부터 이 과목의 성적 만점을 받았을 때 표점이 140점대 중반, 23년에도 뭐 140점대 중반, 조금 떨어졌지만요. 24학년도에도 뭐 140점대 중반, 근데 24학년도에 확통이 조금 불리했던 점이 있고요. 25학년도에 보니까 조금 더 쉬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은 조금 쉬운 기조가 있었지만 수학 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작년부터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표점 최고점이 낮아졌다는 건 이 문항 자체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쉬워진 수능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좌절하지 않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다. 예전에 킬러 문항이 나왔을 때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문항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만점자가 되게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612명,
수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3학년도에 934명, 22학년도에는 270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만점자가 1522명이었다는 것은 역대 두 번째로 만점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문제 자체가 조금은 더 평이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극명한 M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백분위 표준 점수 최고점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렇게 갈수록 표준 점수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를 좀 보시면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4등급 컷에서 5등급 컷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요. 6, 7, 8에서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M자형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여기가 중위권 친구들이거든요. 중위권이 완전히 비어버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 사실은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좀 그 인원이 적고요. 사실은 우리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조금만 하면 금방 성적이 오릅니다. 물론 뭐 평소에 공부가 뭐 예를 들면 100분이 95% 있는데 이 친구가 99%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량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평소에 100분위가 예를 들면 뭐 40% 나오는 친구들이 50% 아니면 이 40 나오는 친구들이 60 나오는 건 생각보다 조금 빠르고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만 좀만 하면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는 건데 아예 공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그때 학습 습관들이 조금 무너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참고 공부하면 분명히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약간 작은 성공의 기회들, 뭐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갑자기 막 1등급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성공들 조금 하니까 조금 나아졌구나, 조금 하니까 더 나아졌구나 이런 것들 느끼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루틴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 있는 자습에 특히 토요일 날 학원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한 루틴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봤던 정시 파이터들 친구들도 정말 학교에서 자습 성실하게 참여하고 뭐 토요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6시 이후에 학원을 가고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식으로 해서 시간 배분을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공부는 고등학교 1, 2학년 공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의 요소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습의 부분들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고3들은 사실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걸 복습하는 과정이고 이 복습하는 과정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공부는 자기 힘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여러 학습량을 통해서 저는 공부라는 게 사실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아니면 인강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들을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학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듣는 건 물론 좋지만 이 과정을 꼭 복습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고3 과정은 수능 점수가 나와줘야 원서가 됐든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에 탄력을 받든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부모님께 나눠드린 책자에는요. 전남대 베이스의 수시 입결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 입결 자료,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니까 2년 전 자료인데요. 작년 자료는 4월 중에 전남대에서 발표하는 대로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자료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정원 문제들이 사실 2년 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년 전 자료를 잘 살펴보시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수시 입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입결 자료에서 우리 친구들이 전남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또 사실은 조선대학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조선대학교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베이스로 모의고사 성적에 기반하여 정시로는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비교하고 수시가 유리한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학종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요. 이 대학은 어떤 우수한 아이를 찾아내는지에 대해 굉장히 깊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정말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크게 강조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는 좀 크게 해놨고 착한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해놨는데요. 물론 착한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대학들이 잘 찾아내고 있으니까 3학년만큼은 좀 본인이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의 정의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쉬는 시간 그리고 뭐 이런 다른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고3은 학습량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남들 수업 받는 시간 그리고 야자 시간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결국은 쉬는 시간 엑스트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정말로 열심히라는 것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잔인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에서의 어떤 성적 차이로 인해서 가는 학교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문계 학교에 간 친구들 사실은 성적이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고3 시기는 사실은 점수가 이 결과로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긴장하게 되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좌절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좀 부모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충분히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본인 욕심껏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격려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 좀 이런 아이들의 무거운 마음들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킬러 문항 없습니다. 정말로 쉬운 시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등급 또는 3등급이 많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최저 등급 미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킬러 개념을 배제한 후에 대단히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간이 아침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시간 관리상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계산에서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시 교과 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느냐,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1.22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뭐 치대 정도는 뭐 1.27 정도, 뭐 약대는 뭐 1.31 정도로 보는데 목포대와 순천대 약대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뭐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과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니까 1.29 정도 되겠고요. 연세대 학교장 추천 전형 1.5, 고려대도 뭐 1.5 정도, 그 다음에 성균관대 1.7 라인, 그 다음에 서강대 1.76, 그 다음에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에서 1.38입니다. 라인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1.87,
그 다음에 경희대 1.79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학과마다 편차가 되게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라인으로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뭐 이화여대 1.8, 시립대 1.9, 건대 1.9, 그 다음에 동국대 1.9, 홍대 2.0 이 정도 라인입니다. 뭐 숙명여대 2.0, 그 다음에 숭실대 2.2 라인, 그 다음에 아주대 2.3 라인, 국민대 2.2 라인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나면 생각보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타이트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진학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이건 교과 전형이라서 그런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교과 전형에 비하면 약간은 더 여유 있게 내신 성적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센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반영하는지도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나온 데이터들은 개략적인 데이터임을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세종대 같은 경우 뭐 2점 중반대 라인이고요. 인하대 2.5, 그다음에 광운대 뭐 3.0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지역균형 전형으로 2.74 라인 잡히고 있습니다. 뭐 동덕여대 2.8, 그 다음에 명지대 2.6, 그 다음에 가천대 뭐 2.7 라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기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 라인을 보시면 저희 광주교대, 광주인재가 3.1, 그 다음에 광주교대 교직적성은 2.74 라인 잡히는데요. 예전에 그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대가 이렇게 수직 하강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회복되어지는 추세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전남대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자료를 좀 제공해 드렸는데요. 전남대 그 교과 전형의 그냥 평균치를 단순하게 잡으면 한 3.2 라인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학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상위권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여기는 인문인데요. 6회, 수시 6회를 어떻게 썼는지 보시면 인문 쪽은 조금 교과 전형을 많이 쓰는 경향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고 싶어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종합을 1개 쓰는 거고요. 종합 2개, 종합 3개 쓰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내신 성적이 조금 하락세로 가면서 종합 전형들을 점점 늘려가는 이런 원서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자연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이렇게 내신 성적이 조금은 더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종합 전형을 좀 잘 만들어가기 위한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국어와 수학의 원서 접수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표준 점수는 언어와 매체가 더 높은데요. 언어와 매체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습량 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광주 지역이 이 국어의 언어와 매체 선택률이 조금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광주 지역이 수능 평균 점수가 조금 낮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뭐 대구나 서울 이런 지역에 비하면 조금 평균 점수가 낮은 쪽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탐구 인원수들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응시생들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 문화에서 많은 응시생이 있는 게 보이고요. 자연계는 생원과 지원의 응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전남대를 쓴다고 하면 교과 전형이 사실은 이제 메이저한 전형이 되겠고요. 전남대 이하의 대학들, 전남대 조선대 이하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메이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쓴다고 하면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중심의 전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물론 있긴 한데요. 합격률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은 수능 전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좀 있고요. 종합 전형이 많고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 적음을 볼 수 있고요. 저희 전남대 같은 경우 그리고 조선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진학해야 되는 대학 되겠습니다. 저희 혹시 사탐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탐론을 선택하는 대학 올해부터는 이제 고려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대학들이 인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사탐론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사탐론은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 한 과목, 과학탐구 한 과목을 선택해서 자연계로 진학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안 되는 대학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꽤 많은 학과들은 사탐론으로 이 이공계 대학 진학이 조금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지금 이런 대학들 보시면 근데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사탐론의 부분에 있어서 이 과학 탐구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 사탐론을 하는 게 자연계 친구들이 공과대학이나 이과 대학들을 진학하는데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사회탐구를 2과목, 과학탐구를 2과목 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탐론을 해버리게 되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대학도 조금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탐론이 마냥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어떤 쉽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탐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선택하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참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표준 점수가 1점 차이지만 100분위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 이 탐구 과목은 저희가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표준 점수를 쓰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쓰는 건데요. 보니까 표준 점수는 1점 차이가 나지만 100분위는 3 아니면 심하면 4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1점이 되게 100분위의 차이를 크게 벌려버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탐구 과목에서 한 문제는 되게 가치가 큽니다. 특히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1등급인 케이스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탐구 공부에 대한 소홀함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긴 시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정리해서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사실 1, 2학년 때 공부하는 거하고 3학년 때 준비하는 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해야 하고요. 조금 더 긴장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학습량도 1, 2학년 때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작은 모의고사라든지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좀 쌓아보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3학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공 경험들을 많이 누적시키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학년 학교 설명회 교육과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